적중률 70%, 현재 나이 87세, 예언에 바친 시간 74년. 의견이 아니다, 통계다. 대만 타이둥에 위치한 작은 사찰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승이 있다. 그의 이름은 해광대사다. 1951년 거대한 굉음, 1999년 파괴적인 대지진,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그가 경고했던 모든 사건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가 처음으로 특정 연도를 지목한 것이다. 2026년 순환의 5번째 해, 아시아의 미래가 결정되는 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그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중국의 대만 봉쇄,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반도의 조용한 해빙. 이 모든 예언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떠한 징후도 보이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선포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해광대사가 한국을 언급할 때 그의 어조는 분명히 달랐다. 중국에 대해서는 단죄, 일본에 대해서는 각성, 대만에 대해서는 실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을 향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남겼다. 1000년에 한 번 열리는 통로. 왜 오직 한국만이 이런 표현을 받은 것일까?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 오늘 우리는 74년에 걸친 예언 기록을 다시 추적한다. 실현된 사건들을 검증하고 아직 남아있는 예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국에 남긴 3가지 최종 경고를 공개한다. 다만 처음부터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조건부 예언이다. 해광대사는 분명히 말했다. 통로는 열려 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확인해보자. 대만 타이둥 명륜사라는 작은 사찰에 한 노승이 살고 있다. 올해 87세. 그의 이름은 해광대사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하늘의 눈을 지닌 자. 이 별명은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그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대만은 작은 해안 어촌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만 했던 시대였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13살이 되던 해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어린 해광은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물을 모아두세요. 어른들은 비웃었다. 철없는 아이의 상상이라 여겼다. 적어도 봄이 오기 전까지는. 1951년 대만 전역에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우물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출가의 길을 택했고 명륜사에서 수행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1999년 여름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9월 21일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중부 상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제자들은 갈등했다. 근거 없는 경고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까운 이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규모 7.6의 강진이 대만을 뒤흔들었다.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또 20년이 흘렀다. 2019년 겨울 해광대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내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온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몇 달 뒤 전 세계는 팬데믹에 빠졌다. 그가 처음 예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은 74년이다.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특정 연도를 지목한 적이 없었다. 늘 머지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라는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명륜사 연말법회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백 명의 신도들 앞에서 해광대사는 처음으로 숫자를 입에 올렸다. 병호년, 아시아의 운명이 갈리는 해다. 병호년 바로 올해다. 74년 동안 연도를 피했던 그가 왜 지금 이 해를 분명하게 지목한 것일까? 해광대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는 불과 말이 만나는 해다. 억눌려 있던 힘이 풀려나는 시기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은 대만 해협이다. 병호년, 불말, 이 두 상징이 만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 동양의 사상에서 불은 위로 치솟고 확산되는 성질을 지닌다. 말은 멈춤 없이 달리는 존재다.
이 둘이 같은 해에 겹치면 사건들은 급격히 빨라지고 긴장은 높아지며 통제는 점점 어려워진다. 눌러왔던 감정은 터져나오고 외면해왔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해광대사는 이 기운을 이렇게 비유했다. 달궈진 쇠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작은 불씨 하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된다. 그가 가리킨 곳은 대만 해협이었다. 그의 예언 속에서 중국은 백호로 등장한다. 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수호의 맹수다. 막강한 힘을 지녔지만 성급하고 분노에 휩싸이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해광대사는 올해 백호가 대만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평범하지 않다. 백호는 섬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거대한 그물을 펼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함선과 봉쇄선으로 섬을 서서히 에워싼다는 것이다. 물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 겉으로 보면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숨이 막혀온다. 뚜껑을 덮은 냄비와 같다. 밖에서는 고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물이 끓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세계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까? 해광의 예언에는 또 다른 힘이 등장한다. 용쪽의 용. 그가 이렇게 부른 존재는 미국이다. 용은 바다 건너에서 백호를 주시하고 있다. 발톱은 이미 세워져 있다. 그러나 쉽게 덮치지는 못한다. 칼은 뽑혔으나 아직 피는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전면전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도 없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어느 쪽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이 장기대치 속에서 세계 경제는 굳어간다. 반도체 흐름이 막히고 물류망은 정체되며 금융시장은 거칠게 요동친다. 신경전이다. 해광대사는 올해 벌어질 일을 두 단어로 압축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멀리 내다보았다. 대만은 단지 도화선일 뿐이다. 불꽃이 튀면 재가 날린다. 그 재는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본 그리고 한반도. 대만에서 시작된 파장은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흔들게 될까? 대만 해협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가장 먼저 떨게 될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해광대사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일본. 그의 비전 속에서 일본은 거북으로 나타난다. 몸을 단단한 등껍질 안으로 깊이 숨기고 오랜 세월 조용히 머물러 온 존재다. 거의 80년 동안 일본은 스스로 발톱을 감춘 채 살아왔다. 평화 헌법이라는 구조 안에서 보호받으며 모든 에너지를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다. 충돌을 피했고 오직 무역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대만이 위협받는 순간 거북의 시선이 번뜩이기 시작한다. 오늘은 대만이지만 내일은 나다. 해광대사에 따르면 이 두려움은 일본의 근본을 바꾸어 놓는다. 80년간 유지해온 자기 억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방어에만 머물던 거북은 등껍질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가지 본질적인 진실을 깨닫는다. 숨는 것과 안전한 것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해광의 예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올해부터 앞으로 4, 5년 사이 거북의 등껍질은 눈에 띄게 더 두꺼워진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방어에만 집중하던 나라가 공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다. 웅크리고 있던 동물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낸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이 변화는 아시아의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흥미로운 점은 해광대사가 이 변화를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북이 강해질수록 백호는 더욱 신중해진다. 약한 상대는 쉽게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반격할 힘이 있는 상대 앞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역설적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낸다. 이는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안정은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해광은 예상치 못한 예언을 덧붙인다. 강해진 거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손을 내민다.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에게. 그 이웃은 한반도다. 과거의 갈등, 깊게 남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안고서도 공동의 위협 앞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손을 잡는 것이다. 거북이 등껍질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안 한반도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해광대사는 이 순간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한 이 땅을 아시아의 혈자리라고 불렀다. 혈자리란 무엇인가? 온몸의 기운이 한 곳에 모이는 지점, 아주 작은 자극에도 전신이 반응하는 극도로 민감한 자리다. 지도를 펼쳐보라.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정확한 지점에 놓여 있다. 중국이 바다로 나아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의 발을 딛고 서기 위해서도 이 자리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해광대사는 그것이 둘 다라고 말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동쪽의 용은 결국 한반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용이 호랑이와 맞붙을 때는 발을 딛고 설 땅이 필요하다. 그 땅이 바로 한반도다. 한국의 주둔한 미군 기지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항과 항만들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한국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백호는 가만히 있을까? 해광대사는 고개를 저었다. 호랑이는 포효한다. 무기가 아니라 경제로, 시장으로, 사람으로.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몇 해 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할 것이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상품들은 외면받았으며 한류 콘텐츠는 차단되었다. 대사에 따르면 다가오는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거칠다. 수출의 길은 좁아지고 부품 공급은 불안정해지며 기업들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뉴스마다 위기라는 단어가 넘쳐날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광대사는 그 고통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았다. 독이 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더 건강해진다.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는 하나의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편리했고 가까웠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었다. 대사는 이것을 달콤한 도끼라고 불렀다. 그 독이 강제로 끊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화를 돌이켜 복으로 만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이 네 글자로 해광대사는 한국의 미래를 요약했다. 그러나 그가 본 변화는 경제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휴전선을 넘어갔다. 대사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남과 북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휴전선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을 가르고 있었다. 하지만 해광대사는 그 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총성도 없고 선언도 없다. 모든 것은 고요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그 첫 움직임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된다. 북쪽에서다. 그의 예언 속에서 북한은 산속에 숨어있는 호랑이로 등장한다. 검준한 산속에서 홀로 살아남으며 궁핍을 견뎌온 존재다. 이 산의 호랑이는 오랜 세월 동안 백호를 형님처럼 여겨왔다. 어려운 순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고 위기가 닥치면 함께 싸워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올해 산속의 호랑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백호는 대만을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해광은 이 순간을 북쪽의 각성이라 불렀다. 결국 형님이라 해도 먼저 자신의 생존부터 챙긴다. 동맹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깨달음은 북한의 생존 전략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다. 그렇다면 산속의 호랑이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대사는 이렇게 답했다. 호랑이가 산을 내려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발걸음을 죽이며 거의 느껴지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3년 4년에 걸쳐 얼음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물자가 오가고 수십 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다. 국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단단하지는 않다. 막혀있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광은 깊은 개념 하나를 꺼낸다. 황극이란 무엇일까? 바퀴의 중심축이다.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대사는 한반도가 바로 이 황극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잠시 멈춰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라. 동쪽의 용과 대화할 수 있는 나라, 백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라, 거북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산속의 호랑이와 피로 이어진 나라. 이 네 가지 관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해광은 말한다. 단 하나뿐이라고, 한반도다. 그에 따르면 2년 뒤 서울에서 큰 만남이 열린다. 용들이 모이는 자리, 모든 세력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는 순간
대사는 이를 무진년의 회담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역할을 잘 해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해광은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2030년대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금 열려있는 문을 올바르게 통과해야 한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대답은 의외였다. 라면을 사재기하지 마라. 금을 모으지 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다. 뉴스는 매일 공포를 쏟아내고 시장은 요동치며 물가는 오르고 불안이 거리를 채울 것이다. 대사는 말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창고 가득한 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북극성을 떠올려보라.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북극성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 해광은 우리 안에도 그런 별이 있다고 했다. 내면의 북극성,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고요한 중심. 이 중심을 찾은 사람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사는 한국이 통과해야 할 3가지 시험을 제시했다. 첫째, 대만 문제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다. 너무 앞서면 재앙을 부르고 너무 물러서면 기회를 잃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 길이 있다. 둘째, 북쪽과의 관계에서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대립도 아니고 굴복도 아니다. 형제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바라봐야 하며 어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3번째 단계는 경제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아픔이 따를지라도 이 변화를 지금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치르게 될 대가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이 3가지 단계를 모두 넘어선 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이 해광대사의 마지막 말이었다. 하늘이 한국에게 기회를 내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한국의 용이 마침내 하늘로 오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다.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구름 위를 날 수 있다. 용이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풍을 지나야 한다. 비를 맞고 바람에 휘청이며 번개의 시련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폭풍 위에는 맑고 고요한 하늘이 있다. 대사는 한국이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전한 이야기는 해광대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다. 미래를 단정하려는 의도도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려는 목적도 없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기 바란다.